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심층 탐구 시간에 다룰 핵심 자료가 바로 10계명이죠. 맞아요. 10계명 중에서도 제9계명인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계명을 아주 심층적으로 다룬 최근의 한 강연, 그러니까 설교 텍스트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네, 수천 년 전에 쓰인 이 문장 하나가 놀랍게도 현대의 AI 시대, 딥페이크, 가짜뉴스, 그리고 정보가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이 시대에 얼마나 날카롭고 소름 돋는 통찰을 제공하는지 그 지혜를 쏙쏙 뽑아내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 텍스트를 현대적 관점에서 꼼꼼히 뜯어보면요.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는 그 유치원생도 아는 1차원적인 도덕 교훈이 절대 아닙니다. 네네. 오히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아주 극단적인 사회적 양극화 현상, 그리고 진실이라는 개념 자체가 붕괴되어가는 과정을 심리학적이고 또 사회학적인 관점으로 아주 예리하게 꿰뚫고 있거든요. 와, 고대인들의 통찰이 알고리즘에 지배받는 현대인들의 부작용을 묘사하고 있다니. 네, 그 사실 자체가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굉장히 강하게 자극하는 거죠. 그럼 이 내용부터 하나씩 풀어볼까요? 우리가 흔히 10계명 하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을 훨씬 더 무겁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직관적인 범죄니까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정보화가 극도로 진행된 오늘날 이른바 선진국 사회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화두는 바로 이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네, 그 배경을 설명하면서 2016년 옥스퍼드 사전이 선정한 올해의 단어를 꺼내둡니다. 바로 탈진실, 영어로는 포스트 트루스죠. 포스트 트루스, 이게 벌써 10년 가까이 된 개념이네요. 이것을 좀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탈진실의 시대라는 건 객관적인 사실이나 팩트 자체가 대중의 여론을 형성하는데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회를 뜻합니다. 팩트가 힘을 잃었다. 네, 과거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라고 부르는 시절에는 비록 언론사마다 진보나 보수 같은 논조의 차이는 있었을지언정 공통의 팩트라는 기반은 공유를 했습니다. 최소한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는 인정했죠. 그렇습니다. 큰 사건이 터지면 그 사실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어요. 맞아요. 해석이 달랐을 뿐이지 최소한 우리가 같은 현실, 같은 사회를 살고 있다는 감각은 분명히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료에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하나 나오는데요. 네, 어떤 사례죠? 미국의 이민세관 집행국, 즉 ICE의 불법 이민자 단속 사건을 들여다보면 이 현상이 얼마나 극명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의 물리적인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맞습니다. 동일한 이민자 단속이라는 하나의 물리적 사건을 두고 어떤 사람들의 스마트폰에는 드디어 법과 질서가 실현된다. 이런 뉴스가 쏟아집니다. 네네. 반면 다른 사람들의 스마트폰에는 인권과 민주주의가 무참히 탄압받고 있다. 이런 뉴스로 완전히 도배가 되는 거죠. 진짜 극단적이네요. 사람들이 각자의 알고리즘이 만들어낸 거대한 메아리방, 즉 에코체인버에 갇혀서 완전히 다른 현실을 소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아마 공감하실 텐데요. 이제 사람들은 무엇이 진짜 팩트인가를 묻는 게 아니라 어떤 뉴스가 내 마음에 드는가 혹은 이게 우리 편에 유리한가를 기준으로 정보를 그냥 취사 선택해버리니까요. 네, 진실의 기준이 감정과 신념으로 넘어가 버린 거죠. 이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을 보여주는 아주 뼈있는 농담이 하나 자료에 등장하더라고요. 그 목회자 질문 이야기요. 네, 누군가 어떤 목회자에게 대체 어느 당을 지지하십니까? 라고 아주 곤란하고 공격적인 질문을 딱 던졌다고 해요. 참 난감한 질문이죠. 그때 이분이 저는 천당을 지지합니다. 라고 재치 있게 받아쳤다는 이야기인데요. 아하, 네. 웃고 넘길 유머 같지만 사실 곱씹어 보면 우리 사회가 모든 이슈를 얼마나 지독하게 편가르기로 몰아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씁쓸한 단면이잖아요. 정말 씁쓸하죠. 이 대목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네. 탈진실이라는 단어가 세상에 나온 지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과연 우리는 그때보다 나아졌을까요? 솔직히 더 나빠진 것 같은데요. 안타깝게도 상황은 진화했습니다. 단지 편향된 뉴스를 소비하는 수준을 넘어서 혁신적인 기술의 발전, 특히 AI의 등장으로 인해 거짓 증거의 파괴력이 과거와는 완전히 차원을 달리하게 된 거죠. 스케일이 달라진 거군요. 예. 예전에 가짜 뉴스가 사람들의 감정을 부추기고 선동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타인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명백하고 심각한 사기 범죄로 진화했습니다. 기술 이야기가 나오니까 진짜 약간 소름이 돋더라고요. 자료에 언급된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면 진짜 끔찍합니다. 네, 그 음성 복제 기술 말씀이시죠? 맞아요.
단 10초, 여러분 딱 10초 분량의 음성 데이터만 있으면 그 사람의 목소리와 억양, 심지어 숨소리까지 완벽하게 복제할 수 있는 AI 기술이 이미 상용화되어 있다고 해요. 누구나 쓸 수 있다는 게 문제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유튜브나 소셜미디어에 본인의 목소리가 담긴 영상 하나쯤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요즘은 브이로그도 많이들 하시니까요. 누군가 그 목소리를 따서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화를 거는 겁니다. 나 지금 너무 급한데 빨리 100만 원만 이체해줘. 똑같은 목소리로요? 네, 완전히 똑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다급하게 말하는데 과연 안 속을 수 있을까요? 가족이라면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거기서 시각적인 조작, 즉 딥페이크 기술까지 결합되면 상황은 거의 통제 불가능이지죠. 딥페이크는 정말 신박하죠. 이 자료에서 아주 깊게 다루고 있는 한 유명 여성 증권 애널리스트의 사례가 그 심각성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아, 그 주식 리딩방 사건요? 네, 범죄자들이 이 애널리스트의 얼굴과 목소리를 완벽하게 도용해서 불법 광고를 만들었습니다. 늘 텔레비전에서 보던 그 신뢰감 있는 얼굴과 목소리로 제가 확실한 종목을 찍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유튜브 광고에 등장을 하니까 사람들이 의심을 못한 거네요. 추호의 의심도 없이 속아 넘어간 겁니다. 그 피해액만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하니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제가 진짜 더 좌절감을 느꼈던 부분은 이 피해자가 겪어야 했던 막막함이었습니다. 개인이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본인의 명의와 얼굴이 도용되고 있으니 막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사설업체를 고용해서 매달 수백만 원씩 사비를 들여가며 가짜 영상들을 찾아내서 지우는 겁니다. 네, 생업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요. 그런데 일주일 뒤면 보란듯이 똑같은 사기 광고가 더 교묘하게 생성되어서 인터넷을 완전히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개인이 도저히 방어할 수 없는 그야말로 무관지옥 같은 현실인 거죠. 더 나아가서 캄보디아 스캠 사건을 보면요. 현대의 거짓 증거가 어떻게 인간의 가장 취약한 심리를 파고드는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것도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소셜미디어에서 아주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의 프로필로 접근을 합니다. 물론 모두 AI로 위조된 사진과 음성이죠. 완전 가짜라는 거잖아요. 네, 완벽한 가짜입니다. 그리고는 절박한 청년들에게 여기로 오면 단숨에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달콤한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아니,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마음이 여유롭다면 절대 안 속았겠죠? 맞습니다. 하지만 삶이 너무 고달프고 절박한 사람들의 그 심리적 빈틈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겁니다. 결국 비행기를 타게 만들고요. 그 거짓말을 믿고 비행기를 탄 사람들은 결국 불법 감금과 강제 노동이라는 지옥 같은 현실에 빠지게 됩니다. 와... 기술의 발전이 인간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생존을 짓밟는 무기로 변질된 것이죠. 이쯤 되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수천 년 전의 텍스트가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이런 뻔한 교훈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네요. 네. 현대사회에서 타인의 생존과 직결된 거대한 방어망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네.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대목입니다. 과연 고대인들은 이 거짓 증거의 본질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을까요? 언어학적인 분석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네, 자료를 보면 성경의 원어, 즉 히브리어를 분석해서 아주 놀라운 통찰을 제시하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십계명은 구약 성경에 2번 등장하거든요.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입니다. 내용의 토대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제9계명에서만 사용된 단어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딱 짚어냅니다. 네, 아주 날카로운 분석이죠. 먼저 출애굽기를 보면요. 거짓을 의미하는 단어로 쉐케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쉐케르. 이 쉐케르는 아주 명백하고 악의적인 법정에서의 위증을 뜻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인 아합 왕과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이 쉐케르의 원벽한 예시죠. 그 권력자 이야기 맞죠? 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아합 왕이 아주 평범한 백성인 나봇의 작은 포도원을 탐냅니다. 하지만 나봇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이라 팔 수 없다고 거절을 하죠. 당연한 권리 주장이네요. 그러자 왕비 이세벨이 가짜 증인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법정에 세웁니다. 아, 위증을 시킨 거군요. 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렇게 완전히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든 거죠. 권력자가 사법 제도를 이용해서 합법을 가장한 살인을 저지른 거네요. 결국 무고한 나봇은 돌에 맞아 죽고 왕은 그 포도원을 차지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바로 누군가를 철저히 파괴하기 위해 작정하고 날조한 명백한 위증, 바로 쉐케르입니다. 네, 쉐케르. 아주 명백한 악의. 그런데 시간이 흘러 신명기 5장에서 이 계명을 다시 언급할 때는 위증을 뜻하는 쉐케르 대신 샤브라는 전혀 다른 단어를 사용합니다. 샤브요?
이 샤브는 법정에서의 치밀한 위증이라기보다는 근거 없는 헛된 말, 알맹이 없이 떠도는 말을 의미합니다. 잠깐만요. 위증과 헛된 말은 무게감이 완전히 다르지 않나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네, 법정에서 선서하고 작정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과 그냥 실없는 소리나 소문을 떠드는 건 죄의 질이 달라 보이는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고대 텍스트의 진짜 통찰이 빛을 발합니다. 이 샤브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의 다른 곳, 정확히 제3계명에서 똑같이 쓰였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제3계명이면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제3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즉 헛되이 부르지 말라입니다. 여기에 쓰인 단어가 똑같이 샤브입니다. 아, 세상에. 네. 그러니까 신의 이름을 함부로 가볍게 들먹이는 것과 내 주변 이웃에 대해 근거 없는 소문을 함부로 내뱉는 것을 완전히 동일한 선상에 놓았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신을 모독하는 행위와 이웃의 명예를 가십거리로 훼손하는 행위가 본질적으로 같은 무게의 범죄라는 겁니다. 와, 헛된 말의 무게가 갑자기 엄청나게 다가오네요. 나와 함께 살아가는 카인의 삶과 명예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곧 그 사람을 창조한 신성한 가치를 모독하는 것과 같다는 고대인들의 무서운 경고인 셈이죠. 이 샤브, 즉 헛된 말이라는 고대의 개념이 오늘날 우리의 일상과 너무나 완벽하게 겹쳐져서 진짜 소름이 돋습니다. 사실 우리의 일상이 샤브로 가득 차 있죠. 맞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뒷담화, 이른바 카드라 통신이 정확히 이 샤브의 정의에 들어맞거든요. 팩트체크도 없이 나도 어디서 들은 얘긴데 그 사람 그렇다더라 하며 무심코 퍼나르는 그 수많은 말들 말입니다. 네, 아무 죄책감 없이 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 자료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도대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남의 험담을 재미있어하고 퍼나르기를 좋아할까요? 그 이유를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해냈죠. 사람들이 남의 험담에 열을 올리는 근본적인 원인은 상대방이 정말 미워서가 아니라 사실 자기 자신의 내면적 공허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면적 공허함이요? 네, 생각해 보시죠. 내 삶이 충만하고 하루하루가 의미로 가득 차 있다면 굳이 남의 불행이나 흠집을 들춰낼 이유가 없습니다. 내 인생 살기도 바쁘니까요. 하지만 내면이 텅 비어 있고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질수록 나보다 잘 나가거나 행복해 보이는 타인을 말로 깎아내려야만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남을 깎아내려서 나를 높인다. 남을 진흙탕으로 끌어내림으로써 내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 서 있다는 그 병적인 우월감을 느끼려는 거죠. 이 심리를 설명하기 위해 자료에서 아주 뼈 때리는 독일어 단어를 하나 소개하잖아요. 바로 샤덴프로이데입니다. 아주 적절한 단어죠. 네, 피해나 불행을 뜻하는 샤덴, 그리고 기쁨을 뜻하는 프로이데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번역하자면 타인의 불행을 보며 느끼는 은밀한 기쁨 정도가 되겠죠. 참 부끄러운 감정이지만 누구나 조금씩은 가지고 있는 심리입니다. 솔직히 이 단어를 듣고 마음 한구석이 뜨끔하지 않을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소셜미디어에서 누군가의 몰락을 다룬 이슈나 자극적인 폭로 영상에 클릭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가 어쩌면 우리 영혼이 그만큼 병들어 있고 텅 비어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헛된 말, 즉 험담이 개인의 영혼과 공동체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시각적이고 강렬한 일화 하나가 등장하죠. 아, 깃털베개 일화요? 네, 남의 뒷담화를 너무나 즐겨하던 한 신도가 신부님을 찾아갑니다. 신부님은 그 사람을 성당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오리톱 깃털베개를 칼로 찢어버립니다. 수만 개 깃털이 날아갔겠네요. 거센 바람을 타고 온 마을 사방으로 날아갔겠죠. 그 광경을 보여준 뒤 신부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마을로 내려가서 저 깃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시 다 주워 담아 오십시오. 신도가 황당하다는 듯이 따지죠. 아니, 이미 바람에 날려다 흩어졌는데 그걸 어떻게 줍니까? 당연한 반응이네요. 그러자 신부님이 정곡을 찌릅니다. 당신이 남의 등지에서 가볍게 내뱉은 헛된 말들이 바로 저 깃털들과 같습니다. 한번 입 밖으로 흩어져 나간 말은 당신이 아무리 후회해도 결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절대 주워 담을 수 없다. 깃털이라는 이미지가 머릿속에 확 박히네요. 아주 강력한 시각적 교훈이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샤브, 즉 헛된 말의 문제는
이제 개인의 도덕성 차원을 완전히 넘어섰다는 겁니다. 시스템에 문제가 된 거죠. 네, 오늘날의 거대한 미디어 환경 자체가 이 깃털들을 선풍기로 불어대며 돈을 벌고 있잖아요. 자료에서도 언론과 미디어의 극단적인 클릭베이트 행태를 강도 높게 꼬집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보의 내용, 즉 팩트가 부실할수록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경악, 충격, 발칵 같은 극도로 자극적인 껍데기를 씌우는 현상이죠. 진짜 흔하게 보는 제목들이네요. 자료 작성자 본인이 겪은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매일 아침 사람들에게 보내는 진지하고 아름다운 묵상글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 글의 제목을 다짜고짜 야, 이 사람아 라는 도발적인 문구로 바꿔봤다는 겁니다. 갑자기 야 이 사람아. 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평소보다 무려 10배나 많은 500회의 조회수가 찍혔다고 합니다. 대중이 얼마나 자극적이고 껍데기뿐인 정보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지 씁쓸하게 보여주는 예시네요. 그리고 여기서 현대판 거짓 증거의 가장 악질적인 형태가 등장합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죠. 바로 악마의 편집입니다. 누군가가 30분 동안 진지하게 설명한 강연이나 대화가 있다고 쳐보죠. 그 안에는 기승전결이 있고 맥락이 있습니다. 흐름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누군가가 그 맥락을 무참히 잘라내버리고 단 3초짜리 말실수나 오해 살 만한 단어 하나만 똑 떼어내서 쇼츠 영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아주 흔한 일입니다. 본인이 보고 싶은 대로 혹은 대중이 분노하기 좋은 방향으로만 조작해서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난도질하는 겁니다. 이 악마의 편집이야말로 현대사회에서 가장 교묘하고 파괴적인 거짓인 겁니다. 팩트 자체를 아예 날조한 건 아니니까 법적인 책임을 교묘히 빠져나가면서도 상대방의 사회적 생명은 완벽하게 끊어놓을 수 있거든요. 팩트긴 하니까요. 그 짧은 순간은. 맥락이 거세된 진실은 가장 날카로운 거짓말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여러분 AI 사기 조심하시고요. 뒷담화하지 마시고요. 자극적인 유튜브 영상 경계하세요.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탐구의 결론은 훨씬 더 깊고 차원 높은 곳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이 자료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부정 명령의 이면을 보라고 주문합니다. 이면이요? 무언가를 하지 말라는 말 뒤에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진실을 말하고 생명을 살리라는 긍정적인 사명이 숨어 있다는 거죠. 아, 긍정적인 사명.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독일의 위대한 신학자 디트리히 보네퍼의 통찰을 인용합니다. 디트리히 보네퍼. 나치 독일의 끔찍한 만행에 저항하다가 결국 강제 수용소에서 처형당한 인물이죠. 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글 중에 진실이란 무엇인가? 라는 원고가 있다는 내용이 참 묵직하게 다가오더라고요. 보네퍼는 감옥에서 자신의 신념과 생명 사이에서 치열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리죠. 진실은 단순히 객관적인 사실, 즉 팩트를 기계적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다. 팩트가 진실이 아니다. 진실이란 특정한 상황 속에서 이웃의 생명을 지켜내고 살려내는 사건, 그 자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이 개념이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깊은 위로가 되더라고요. 네, 나치의 게슈타포가 문을 두드리면 여기에 유대인을 숨겨줬느냐? 라고 물었을 때 네, 지하실에 있습니다. 라고 사실대로 말하는 건 팩트일지는 몰라도 진실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행위가 되죠. 맞아요. 오히려 아니요,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무고한 생명을 살려내는 것, 그것이 본질적인 가치를 지키는 진정한 의미의 진실이라는 뜻이잖아요. 진실이란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행동 그 자체라는 겁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고대의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텍스트는 정보의 쓰나미 속에서 방향을 잃고 떠도는 현대인들에게 아주 명확하고 중요한 기준점을 세워줍니다. 어떤 기준점일까요? 우리가 쥐고 있는 정보나 진실이라는 것은 타인의 약점을 후벼파거나 전후 맥락을 잘라내어 조롱거리로 만드는 칼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나와 내 이웃의 생명 그리고 명예를 지켜내는 단단한 방패가 되어야 한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수천 년 전의 한 줄짜리 텍스트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가장 절실한 생존 지침이 되는지 아주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네, 많은 걸 시사하죠. 10초 만에 목소리를 베껴 생존을 위협하는 AI 위조 범죄. 우리 내면의 공허함 때문에 끊임없이 타인을 물어뜯는 헛된 뒷담화가 난무하는 일상. 그리고 팩트보다 조회수에 눈이 멀어 타인의 맥락을 싹둑 잘라버리는 악마의 편집까지 다뤄봤습니다. 이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탄의 별명이 바로 거짓의 압이라는 성경적 비유가 아주 짧게 스쳐 지나가듯 나옵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종교적 의미를 다 떠나서라도 우리가 일상에서 별 생각 없이 무심코 소비하고 퍼나르는 그 작은 거짓들이 사실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신뢰의 뿌리를 어떻게 병들게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만드는 아주 섬뜩하고 묵직한 비유였습니다. 의지, 그리고 진실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내면의 맷집과 건강성에 대한 아주 근본적이고 뼈아픈 성찰을 요구하고 있는 셈이죠. 자,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던지는 저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오늘날 우리가 손에서 놓지 못하는 스마트폰 속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은 우리의 내면적 공허함, 그리고 타인의 불행을 은근히 즐기는 그 어두운 마음, 샤덴프로이데를 먹이 삼아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그게 알고리즘의 본질이니까요. 하지만 여기다 발상을 완전히 뒤집어서 한번 상상해 보시죠. 만약 우리가 이 알고리즘에게 다른 먹이를 주면 어떨까요? 이 알고리즘이 누군가의 불행이나 조작된 분노가 아니라 온전한 진실과 깊은 맥락을 사랑하도록 우리가 훈련시킬 수는 없을까요? 네,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만약 당장 오늘부터 여러분이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자극적인 쇼츠 영상이나 근거 없는 카더라 소문에 누르던 좋아요와 클릭을 멈춘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대신에 조금 길고 지루하더라도 앞뒤 맥락이 온전히 담긴 타인의 진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시간을 내어주기 시작한다면 말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클릭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 여러분의 스마트폰 화면은 물론이고 나아가 우리가 매일 발딛고 살아가는 이 현실 세상은 내일 당장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정말 깊게 고민해 볼 만한 화두네요. 오늘의 이 깊은 탐구가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속에 작지만 의미 있는 물음표 하나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이면의 맥락을 탐구하는 여러분의 지적 여정을 언제나 열렬히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세상을 넓혀줄 흥미로운 자료와 묵직한 통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